네, 지난 시간에는 여가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가학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학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인접한 관련 학문들, 특히 사회과학에서 그 개념과 이론을 따왔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순수 과학에서도 철학, 역사,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많은 개념과 이론들을 따와서 여가학이라는 하나의 개별 학문을 만들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가학의 구성 요소는 이처럼 이론이나 개념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연구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론이란 무엇일까요? 연구 대상이나 측정 도구, 실험 처치 과정, 연구 절차와 같은 연구의 세부 절차 방법에 대한 것이에요. 연구 문제나 연구 목적의 적합성 여부, 적절한 표집 수와 표집 방법,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설계법을 선정하는 등 이런 것들이 연구 방법론인데 여가학에 맞는 연구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적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질적 연구. 질적 연구라는 것은 통계 연구나 계량화 이외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흔히 양적 연구와 반대되는 말의 연구인데 양적 연구에서는요. 특정 처치를 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잖아요. 질적 연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즉 자료의 양보다는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방법이죠. 우리가 여가학에서 이 질적 연구는 예를 들자면 우리의 그 여가 이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질적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연적 장면이 자료의 직접적인 출처가 되고요. 연구자 자신이 주된 연구 도구가 돼요. 질적 연구는 일상생활의 현실을 상호 관련된 현상들의 흐름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적 자료는 수치보다 매우 치밀한 기술이나 그림 형태로 수집이 돼요. 연구 결과보다 연구 과정을 중시하고요. 연구 자료는요. 귀납적으로 증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질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자, 이거에 반해서 양적 연구는요. 양적 연구는 서술적 또는 추론적 통계 분석을 포함하는 체계적 조사 방법론을 의미를 해요. 가령 실험, 조사 연구, 수적 비교 같은 것을 이용하는 조사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법론은 방법에 대한 이론들을 말하고 규칙과 평가로부터 확증, 논증과 가설, 특히 경험적인 세계에 대한 상호작용을 결정하게 돼요.
때때로 규칙의 체계 자체도 여기에 포함돼요. 방법론은 인식론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인식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방법론은 방법과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방법과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따라서 여가학의 연구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방법론에는 연구 도구, 이것은 어떤 실험 장비일 수도 있고요. 실험 장비 또는 설문지일 수도 있어요. 실험 장비 또는 우리 자가 기입 방법에 의한 설문지 또는 질적 연구를 위해서 보다 개별적인 면접법, 심층 면접법 또는 예를 들면 대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피실험자들 또는 뭐 동물들 이런 경우는 관찰법, 여러 가지 연구 도구가 있겠죠. 연구 절차가 필요하고요. 접근법,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또 어떠한 통계적 방법을 써서 분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 방법론도 필요한 거예요. 연구는 어떻게 디자인할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시각이 되겠죠. 여기 잠깐 보시면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을 보시면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하는 방법, 그다음 그냥 문헌 연구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실험조사법 이런 연구 이제 방법,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이 있고요. 이것을 어떠한 그 통계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이제 분석을 할 것인가, 어떤 통계적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구자의 시각이라고 했죠. 연구자의 시각,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구자의 시각이 스포츠 활동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우리 삶의 이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우리 삶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자의 시각. 여가 활동으로서 스포츠를 하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더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를 정기적으로 하는 집단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스포츠를 하는 그러니까 실험 집단이 있다면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하지 않는 비교 집단이 필요할 거예요. 또는 비교 집단은 스포츠를 하지 않는 집단일 수도 있겠지만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또는 스포츠가 아닌 다른 여가 활동을 하는 집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독서를 여가 활동으로 하는 집단일 수도 있고 연구의 디자인인 거죠. 이러한 틀에서 연구자가 이제 비교 집단과 이 실험 집단을 서로 비교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봤더니 여가 활동으로서 신체 활동, 스포츠를 하는 집단이 여가 활동으로서 비신체 활동을 하는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 그리고 더 행복해하더라.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구자의 시각은 아마 기존에 그 선행 연구를 살펴봤더니 신체 활동을 하면 굉장히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신체 활동을 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행복해요. 우울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진다 라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자는 그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더 행복할 거야 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여가학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학이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하이브리드, 퓨전. 다른 말로 창의융합. 이런 큰 특징을 갖는다고 했어요. 우리 수업의 특성도 이와 부합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세 번째가 여성성, 페미니즘 같은 이제 트렌드를 말하죠.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양성 평등. 자, 이렇게 여가학은요, 역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모두 갖게 됩니다. 여가학의 성격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창의융합, 이것을 퓨전과 창의융합, 이것이 바로 여가학의 아주 큰 특성 중에 하나예요.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여가에 관한 아주 전반적인 창의융합적 모든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종합과학이라고 부른다. 종합과학. 다른 말로 창의융합적 학문이다. 여러 가지 관련 사회과학이나 또는 순수학문 이런 것들에서 연관된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서 다시 탄생된 것이 여가학이다. 이 얘기예요. 아주 중요하겠죠? 여가학의 성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학제적 성격이다. 두 번째, 다학문적 연구이다. 세 번째, 교차 학문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은 말이다. 학제적 연구란 하나의 학문과 또 다른 하나의 학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interdisciplinary. 즉, 여가학이란 여가와 그리고 사회학이 있는데 요 사이에 여가와 사회학 사이에 있다. 여가 사회학이다. 그리고 다학문적 연구다. 이 설명은 제가 했죠. 이 특징. 창의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다. 여가학에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스포츠, 예술 다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하위 영역 간의 공동 연구. 이것을 크로스 연구라고 해요. 우리 크로스 체크 이런 말 많이 하죠. 교차 연구. 크로스 리서치. 여가학은 여가학이면서 여가 사회학이고요. 또 여가학이면서 여가 경제학이고요. 또 다른 하위 영역들,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예술, 문화, 스포츠, 공연예술 이런 것들 간에 크로스된
그런 그 연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후생과학이다. 이것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과학이죠. 즉 보건복지. 여러분 보건복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학문이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여가학은 실천 학문이다. 네, 여가학은 우리 삶의 실천적 학문이다. 즉 우리 삶의 우리 삶을 실천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이 복지적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가학은 인류의 복지, 행복 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가학은 정신후생과학이며 실천 학문이다. 여가학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가학의 영역, 여가학의 영역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 여가 연구,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응용 레크리에이션 연구, 세 번째 여가 행정 및 경영, 네 번째 치료 레크리에이션, 이렇게 네 가지의 연구 영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수 여가 연구 영역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학은 본질적으로 넓게는 응용학문이고요. 실천학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가학에는 순수 여가 영역도 있어요. 순수 여가 영역. 이것은 보시면 철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가의 철학적 개념, 여가란 무엇인가? 여가의 개념 정의 같은 거, 그리고 사회학적 시각에서 여가 태도를 연구한다든지, 여가 만족을 연구한다든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여가 만족, 여가 제약 등을 연구하는 것이 이 바로 순수 여가 연구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응용 레크리에이션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실천 학문인 거죠. 실천, 그리고 응용 학문. 여가 활동과 시설, 그 여가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 및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학에서의 여가 리크리에이션 지도 및 운용. 체육학도 퓨전 학문이죠. 상위 융합적 학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체육학에서도 체육 철학이 있어요. 체육이란 무엇이지? 그리고 체육 원리가 있고요. 체육 스포츠 심리학이 있고요. 스포츠 사회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들.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트레이닝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 지도라든지, 관련 실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가 여가 행정 및 경영 연구. 이것은 이제 그 예로는 스포츠 경영학, 관광 경영학, 여가 경영 서비스 연구, 이벤트 기획 및 운용, 여가 산업,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은 다시 여가 행정 및 경영이라고 다시 세 번째로 분류했습니다. 네 번째가 치료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이게 조금 중요해요. 치료 레크리에이션. 여러분 치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테라피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테라피는 의사들이 하는 적극적 의미의 치료, 즉 환자의 병을 다스려 낫게 한다라는 의미의 그 치료와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테라피의 개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우리가 어떤 환자의 질병을 다스려서 그 질병을 낫게 한다는 그런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일종의 테라피의 개념인데 이것은 치유 또는 힐링 또는 치료의 보조적 수단인 거죠. 보조적 수단. 우리 인간은 원래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건강에는 우리 건강의 정의, 건강이란 뭐죠? 신체적, 또 정신적, 또 사회적, 또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건강이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부분을 잃어버려요.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또는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또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또는 신체적으로 어떤 훼손이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하지 못한, 즉 완전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갖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완전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완전함을 채워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테라피가 하는 역할이에요. 즉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는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치유, 테라피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즐거운 회복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즐거운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바로 치료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보시면 치료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체 활동, 즐거운 신체 활동을 원래는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초기에는요. 심신장애인의 재활의 수단이었어요.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초창기적 형태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신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장애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 이제 어떤 사회적 혜택, 서비스 이러한 것을 받는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사실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그 구분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일 수가 있어요. 우린 누구나 완전하다라고 자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장애를 가진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힐링이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테라피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 장애인이다.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사회체육학, 특수교육학, 특수체육학에서 다루던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치유의 대상이다. 우리 모두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 힐링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전부 이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치유. 다른 말로 힐링. 이것은 의사의 트리트먼트와는 다르다. 의사의 오퍼레이션. 이런 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그 대상은 과거에는 심신장애인,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전부 부족함을 갖고 있다. 부족함을 갖고 있는, 그래서 완전해지고 싶은 우리 모두이다. 우리 현대인 모두이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레크리에이션을 이용한다. 레크리에이션이란 뭐라고요? 바로 즐거운 신체 활동이죠. 음악, 미술, 놀이, 스포츠, 여러 가지 예술 활동,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치료 레크리에이션이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치유, 힐링이고요. 그 대상은 부족함을 느끼는, 그래서 완전해지고 싶은 우리 모두이고요. 그 수단으로서는 즐거운 여가 활동, 즉 레크리에이션을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